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잖아요. 기호 4번으로 등록을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나요? 입당은 이제 안 할 것이다 이런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입당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건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끊임없는 판 흔들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당내 경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예. 당내 후보들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 바깥에서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를 고착화하는 방법들로 나갈 때 그걸 흔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야 나중에 가서 야권 단일화를 하더라도 유리한 지점에 서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진영이 일단 털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진영의 후보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게 보수진영을 뺏길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는 중도층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층을 잡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수진영을 흔들어대면서 보수진영의 지지율을 끌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히 이제 그런 네네.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끊임없는 나는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수가 높은 후보들이 계속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예전보다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열차를 출발시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 주목도나 뉴스 집중도가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에 어쨌든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외곽 일정만 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는 혹시 단일화만 얘기를 자꾸 하면 하고 다른 걸 안 하면은 혹시 완주 의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선 유찰 출발하니까 안철수 대표도 나도 이번 선거에 의지를 갖고 뛰겠다라는 그 자기의 의지의 표현으로 후보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바로 그 메시지를 나는 지금 새로운 전선으로 떠나는 국내 심정이라는 말로 애둘러 표현했는데 저는 네. 그 말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빨리 실무 협상하자. 이게 3월 초 단일화 너무 늦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중도층이 이반할 수도 있으니까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길을. 그러니까 저는 강원 양면으로 전략을 또 하고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이 경선 열차를 출발시켰는데 본인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또 온당한 것도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공당의 대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마 캠프를 꾸리는 건 아마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의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갈 것 같아요. 예. 설 이후 정도로. 그렇다면은 안 대표의 지금 생각은 나는 내 길을 가긴 가되 물밑에서는 우리가 계속 단일화에 대한 대의를 열어놓고 우리가 물밑에서 한번 시작하자. 그러나 내 갈 길은 분명하다라는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보여주고 네. 이런 이제 이른바 강원 양면을 겸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저는 김종인 대표가 지금 약간 좀 센 언사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치잖아요. 예. 뭐 그건 나중에 얘기다. 단일화 된 다음에 얘기다. 근데 저는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지금 물론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니까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맞으나 저는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또 야권의 맏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폭넓은 그림으로 가야지 너무 저렇게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좀 센 단어만을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조금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지적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뭐 지금은 계속해서 협상을 안 대표가 촉구 중이지만 김 위원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 이번 그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서 어저께 권영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굉장히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진 씨가 뭐라 했냐면 지금 당내에서 삼자필 승론이 나오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에 빠진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삼자 필승론이라는 게 단일화 없이. 그러니까 따로. 김종인 위원장이 세 명이 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여권 후보가 맞붙어 네.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범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선거연대를 먼저 만들고
범야권 선거 대책기구를 구성을 미리 준비하자. 저는 대구시장이지만 당의 옛날 미래연대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당 밖의 인사를 폭넓게 품으면서 야권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아마 그 굉장히 그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세게 나가지만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승리를 위한 필수 방정식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질문과 모든 비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이라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기는 후보를 이번에 만드는 것만이 저는 당연히 전략의 일성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 정진석 위원장이 굉장히 강원양면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열어둘 수도 있다 또. 그러니까 저는 특단의 아마 조치들이 나중에 그 정치적이라는 건 상상력과 어떤 창의성의 게임이니까 그렇게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국민의힘이 후보가 주목을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진영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안철수여야 하는가? 왜 안철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못 얻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거에서 나오는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떨어져 왔던 거잖아요. 근데 왜 안철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데 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질문을 던졌을 때 안철수여야 한다 이런 답이 바로 나오면 그럼 국민의힘에서 후보 포기하고 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갸웃갸웃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안철수여야 하는가의 질문을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가, 왜 오세훈이어야 하는가, 왜 또 다른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똑같이 좀 던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이 확실하게 얻어질 때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단일화의 시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시너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론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여론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단일화를 해야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인위적으로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구도만 만든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자당 후보를 내세우면서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보들의 답을 좀 내놓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진정 원하는 후보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답이 찾아질 때 그때 단일화를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게 이제 3월 초가 될 텐데 3월 초쯤 가야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일화는 선거 공학적인 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어떤 정당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정당의 가장 최종 목표인 집권을 하는 데는 필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일화가 지금의 여권,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권이죠. 그게 필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는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라면은 지금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 구도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어찌되었건 이것이 정치 공학이 아니라 어떤 생존의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치의 기본은 그런 거잖아요. 지지층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가 전 정치의 명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보수의 한계를 늘 지적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우리가 중도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전략은 이건 정말 필수 협상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물론 그렇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얘기를 하자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도를 향한 끊임없는 구애 이거는 이기기 위한 필수 전략이니까 민주당도 아마 그런 상수를 놓고 지금 선거 전략을 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됐건 표면상으로는 잦아들었을 것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아마 물밑에 오리발처럼 아마 부지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걸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그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14명 중에 어제 8명으로 추려졌고요. 부산시장은 9명에서 6명으로 추려졌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먼저 보면 지금 현재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가장 그 강한 후보로 나와 있으니까 두 후보를 보면 어떻게 지금 선명성 차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약 중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좀 주목을 못 끌고 있는 거죠. 지금 또 공약이 주목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구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느 후보 하나 제대로 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어찌됐든 지금 선점하는 그런 구도인 겁니다. 근데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는 2명밖에 없지만 나머지 다른 후보들이 좀 주목받도록 국민의힘에서 배려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게인 2011이란 말이 그대로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너무 구시대 인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네. 그건 또 확장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뭔가 좀 기대 심리를 좀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그걸 좀 꺾고 올라오면서 좀 기존의 아무리 인물이라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아. 그럴 때 이 후보들이 좀 압축될 필요가 있고요. 압축된 후보들이 경쟁을 하면서 정책적인 것들을 자꾸 내놓을 때 그때 좀 활력이 생기면서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경선을 놓고 보면서 아무래도 야권이 좀 후보가 많은 건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초반부터 이제 이것이 여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도 하고 네. 여권의 이제 귀책 사유로 진행되는 선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 비전과 정책으로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1년짜리 이제 시장이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꺼내놓는 정책들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과연 1년 안에 그러면 여야를 불문하고 과연 이거를 당신들이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러다 이제 그거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조금 더 눈길을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저는 어저께 박영선 네. 저 장관의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중소기업 회관에서 하잖아요. 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출신이니까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1호 방문지가 스마트 슈퍼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하는 네. 본인이 아마 중기벤처부 장관 때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과 빨리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나를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지지를 호소하는 거. 지금 이 전략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장의 막중한 책임과 비전 정책을 묻는 게 선거가 되는 게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이게 1년짜리 선거고 예. 또 정당의 명운을 건 선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아마 서울 시민 유권자들이 좀 이해하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 제약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더 현실 가능하고 누가 더 책임 가능한 그런 약속들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번 선거를요 야권이 예. 좀 실패의 방정식이 뭐냐면 정권 심판론에 자꾸 기대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문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냥 구도에 기대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가면은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권자 층위 자체가 이미 많이 변했고요. 유권자 층도 이미 50대, 60대까지 86 그룹이 지금 어느 정도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40대는 30대 한 중반 이후부터 더 강합니다. 진보성이.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구도에서 그냥 문재인 정부 심판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땐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보수가 뭔가 집권하면 우린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나 철학을 자꾸 국민한테 설명을 해서 기대감을 높여가는 이런 선거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건이 이 정도기 때문에 다 합쳐가지고 이 정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가면 전혀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는 뭐 실패의 방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런 방식보다는 그 후보를 통해서 뭐 앞으로 집권하는 것까지 자꾸 비전을 밝히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점은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네. 현실적 제약이 있고 지금 야당의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단 지금 컷오프가 되고 나서 나중에 좀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 좀 더 그때 선명하게 어떤 공약과 정책들에 대한 비전들이 좀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야당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여당 경선도 사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권리당원 투표가 절반에 이르다 보니까 뭐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장관 두 인물 모두 친문 표심 잡기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지지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낮았다고 하면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도 좀 시도하고 다음 정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법한 상황인데 예.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 대통령과
연결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가 아니라 어느 집권 여당의 후보라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물론 야권하고 달리 권리당원 비율이 경선에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당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난번 2018년 선거 때 결과를 보면 친문에 기댄다고 해가지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66%를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영선 전 장관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박영선 장관이 19%밖에 못 얻었어요. 우상호 의원도 역시 10%대 초반밖에 못 얻었거든요. 예. 그건 단순히 그냥 문심에 기댄다 이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자꾸 밝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단일화해서 유권자들한테 분명한 메시지가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21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네. 강조했잖아요. 21이라는 걸 통해서 1000만 서울 도시를 21개의 다약종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지층한테 기대를 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저께 이제 박영선 그 후보와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만났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 이제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 토론회를 여의도에서 하는데 의원들 50명도 몰렸지만 야외 후보 다 몰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지금 당의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건데 저도 지금 말씀드린 친문 이제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과연 지금 그게 온당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기 네. 때문에 전 당연히 지금 모든 수단 가능한 방법을 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딜레마가 과연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에 얹혀가는 정당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이번에 어떤 그 이낙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낙연 대표 체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보일 것이냐 여러 가지 시험되던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정책 발표 지금 그러나 하면서 표심에 호소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여당의 이 지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거는 부동산 이슈도 잠복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그동안 악재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조금 또 그로 인한 반사이익도 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아까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당이 여당으로서 그러면 박원순 시정의 책임 승계와 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말내 수사로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이 점도 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친문 표심에 호소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여기에서 그런 차별성과 그런 자기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묻겠다고 하는 그 구호가 이번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선거 전략을 굉장히 잘 세심하게 짜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성추행 문제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돌아섰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단독으로 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 당내에서 결정이 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안 낸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내지 말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다시 정의당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생각컨대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그냥 단순히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엄정하게 처리하는 그 모습만 보여준다고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돌아오거나 대중정당으로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상당히 많이 정의당의 세가 약화돼 있는 상황이고 원내 안에서 정의당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당세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이번을 딛고 어떻게 정의당이 나갈 것이냐 이런 비전까지 같이 만들어야 한다. 근데 저는 기존에 정의당이 해왔던 것처럼 김종철 대표가 해온 방식들, 그러니까
진보의 선명성이라는 이유로 민주당하고 자꾸 선을 긋는다고 해서 정의당이 지지율이 곧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지지층이 상당히 좀 겹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민주화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정의당에 갖는 어떤 기대감이나 또 정의당 같은 당의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층하고 오히려 선을 긋는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진짜 5% 정당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좀 유연하게 당을 좀 확장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층에서 정의당하고 겹치는 층이 전 최소한 1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 층을 자꾸 정의당이 내치는 방식이 아니라 또 전략적으로 같이 할 땐 같이 하고 또 정의당이 선명성 경쟁에서 진보적인 색깔들을 낼 땐 내서 민주당을 좀 진보적으로 이끄는 정당의 모습들, 선도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뭐 지난번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민주당하고 아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건 그렇게 저는 좋은 전략적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어떻게 지향해야 할 것인가라는 논쟁까지 좀 내부적으로 토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의당이 지금 요 시기에 이 문제가 터진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의당의 문제를 제가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은 네. 먼저 정의당이 사실은 뭐 이런 사실 굉장히 진보 정의 가치 이런 걸 해온 정당으로서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기 진화는 잘 했어요. 그러니까 예. 신속한 사과 또 신속한 사퇴 그다음에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근데 어찌됐건 뭐 조기 진화를 잘했다고 그렇다고 뭐 불에 탄 집이 다 그대로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복원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심상정 의원에게 또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진보가 그런 세대 교체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 방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새 틀을 짜고 새 집을 짓는 아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정치적으로 지금 좀 파급이 크다는 것은 지금 이로 인해서 젠더 이슈가 소환이 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다시 조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근원적 책임이 어디 있냐는 이슈를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아주 좀 말하자면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 예. 있어서 지금 여권에 좀 불리한 듯 보이나 거꾸로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만일 또 이 정의당이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잖아요. 예. 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여권에는 또 단일화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선 조금 젠더 이슈는 소환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하고 우리도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더 절박한 사실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선거가 제가 그러니까 파급력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양쪽에 보수 진보 양쪽에 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 점을 어떻게 양 진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느냐도 이번 선거의 대단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공수처 1호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 될 것이냐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뭐 권익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법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에다가 이제 검사들에 대한 이제 잘못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그걸 수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공수처 출범의 법의 모토니까. 근데 저는 과연 지금 이게 이 논쟁이 올바른가? 왜냐하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2달이나 남아야 돼요. 예. 아직 아무것도 돼 있어. 구성이 돼 안 있잖아요. 됐다. 처장만 돼 있고 차장도 심지어는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최소 2달이 걸릴지 모르는 사안을 이걸 공수처로 넘기고 그럼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과연 이 논쟁이 정치권과 국무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할 수 있을까? 법무장관 후보자가. 왜냐?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법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왜 그것을 정치권이나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게 공수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냐는 거죠. 공수처가 판단해야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저는 잘못 이런 것들이 국민 눈에 들어올 경우엔 혹시 공수처가 진짜 이게 여권으로부터 유리한 기관이니까 이런 아주 나쁜 앵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논쟁은 전 자제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정치권이 개입하거나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능성을 시사하지 말고 공수처장이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 이것을 본인들이 상징적 사건으로 가겠다면 그 납득할 만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의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이 왜 공수처에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일고 있는 거죠? 글쎄요. 아직 공수처 출범도 하지 않았고요. 공수처에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이첩한다고 해서 이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인지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그것도 또한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사전에 시작도 안 했는데 김치국 마시듯이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롯이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 목에 맡겨둬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여권이 유리한 사건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더 불리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정당성에 관한 명분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출금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 진상조사단이 소환 통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그냥 도망가듯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잖아요. 예. 그거 막았어야죠. 안 막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막았어야 하는데 그 막는 과정에서 얼마나 절차를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성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권 입장으로서는 불리한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갖고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최수영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